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혹시 자기 땅이나 뭐 건물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있긴 있는데 어디 있더라 하시는 분. 웃음으로만 그냥.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사람들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속받은 땅 월세 몰라요라는 MB 친인척 얘기를 할 텐데요. 요거 전에 앞에 쭉 들으셨잖아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네. 평창올림픽 이후에 남북과 북미, 한반도 정세 예상을 우리 패널들도 한 번쯤 해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질문을 드리고 잠시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반장님, 오늘 공연 기대해도 될까요? 반장님, 오늘 공연 어떨 것 같으세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어떤 저기는 공연은 소식 어떠셨나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북한함 해외 언교대가 하나로 단결해서 우리 공연 정말 멋있는 통일 공연을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통일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준비되신 분부터 김현성 부원장 준비되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예. 지금 오늘 그 북한의 열병식이라든가 예. 이것이 약간 축소돼서 진행됐다라는 거, 그리고 어찌됐든 김영남 위원장이 오고 김여정 씨가 오는 이런 것들이 사실 약간 신호로 읽어줘야 되지 않은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직접 대화는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예.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대화는 시작됐다. 네. 그래서 서로가 지금 이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미국은 북한하고 대화로 안 간다라고 한 게 대화고, 그렇죠. 네. 북한은 또 미국하고 대화 안 하겠다라고 말한 게 또 대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내일 모레 대통령을 만나서 네.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또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미 대화는 시작됐고 어떤 평창의 어떤 문을 통과하면 네. 상당히 훈풍이 불 거다. 그래서 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이 예. 이 겨울이 이제 봄이 오고 있다는 작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오늘 네. 양인태 회장 나오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오늘까지 지금 평창에 전례 없는 소위 백두혈통까지 보내면서 예. 이렇게 한 것은 북한의 그 다급함, 그 압박을 피하려는 또는 이런 문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일본 또 중국 이 모든 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평창 회의를 통해서 비핵화가 전제된 어떤 대화나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다. 예. 그 메시지가 없다면은 미래가 어둡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강기정 의원은 저는 뭐 지극정성하면 봄은 올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사실 예측 불허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한미 훈련 좀 연기하자 그랬고 또 그러니까 최근 오늘 이제 열병식도 좀 축소하고 예. 또 최희 우리 부위원장 15개국 제재를 조금 지금 부분 해제해서 또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러면서 주거니 박건이 지금 지극정성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인 것이 분명하고 저는 어느 시점에 이제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면 바로 남북
정상회담 사인까지 가면 봄은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극정성을 아무튼 보여야 된다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고영수 교수님.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예측 불허다. 속다는 이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조야의 반응도 조금 누그러지는 이런 양상을 그렇죠?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미국, 북한이 치열한 지금 수싸움, 기싸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서로 자리에 앉지만 않았지 지금 협상 어떤 그런 대화 이런 것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도 크게 다름이 없지 테이블로 않느냐. 가기 전에 큰 소리를 거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앞서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정말 운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 이 간의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것이 한반도 그런 전운을 싹 없애고 평화와 안전으로 가는 그러한 전기를 반드시 마련해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책무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후에도 김여정도 내려오고 김영남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은 뭔가 평창올림픽 이후 예상보다는 조금 풀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이렇게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그런 또 기대를 가지고 있어보자 그런 말씀이시고 정홍갑 위원께서는. 평창 이후에 숨가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각국 정상들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한반도 이제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고. 오늘도 정말 바쁘시겠어요. 네, 중국의 특별팀들도 만나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을 위한 공조를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북 대화와 함께 주변국들의 움직임들 대화를 통한 그동안 이제 긴장 국면을 계속했는데 이 어떤 비핵화라는 목표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게 전기 모멘텀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중체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펜스 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의 미국과의 어떤 적극적인 이해, 설득 이를 통해서 장기간은 이제 북미 간의 대화까지 이끌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끊임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자체가 그야말로 한반도의 어떤 평화, 지금 이제 무력과 긴장 국면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평화의 하나의 전기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는 물밑 대화 또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현 의원 생각은요?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보여줬던 이제 외교를 통한 남북 문제 해결 굉장히 저는 돋보인다고 보고요. 그것까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앞으로 진행될 내용은 뭐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암울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남북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한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정치권은 이성과 이익의 문제로 좀 접근해야 한다. 어찌됐든 지금은 두 가지 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일단 핵실험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 미사일 발사하면 안 됩니다. 이 전제에서 미국은 좀 결심해서 북미 대화 일단 시작하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좀 관리해야 될 것이 한미동맹의 기본축 위에 일본의 지금 도발적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북한 제재를 통해서만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연이은 발언이 실제로 북한이 성선설의 존재이든 성악설의 존재이든 이 문제와 관계없이 좀 더 이성적으로 나와서 이익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일단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한국 중심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확실히 문재인 정부가 인정을 받고 그것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밤에 잠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잠 안 오더라도 더욱더 신중하게 이익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지금 뭐 이게 보통 날들이 지금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살얼음판 위에 있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번 그 평창올림픽 김여정도 내려오는 것은 뭔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메시지를 핵을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그 작업이 혈통이 해내야 처음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시고 그런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 문재인 대통령이 밤잠을 못 잘 듯한데 이분은 또 그만두셨는데 요새 밤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전직 우리 이명박 대통령 왜 주변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월세
본인 부동산은 본인 명의인데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난 월세 얼마나 오는지 그건 몰라요. 상속받은 땅들은요. 그거 몰라요 어디 있는지. 이 MB 친인척들은 이걸 뭘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면서 MB 조카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어서 월세가 약 1,000만 원 나오고 또 한 건물에서는 월세가 250만 원 나오고 그럼 뭐 연간 억대가 넘는 돈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어도 되는데 월세 얼마 받아요? 그러니까 MB 조카 얘기가 글쎄요 잘 뭐 저는 모르는데요. 사실은 그러다가 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외삼촌인 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이에요. 그래요. 어쩔래요. 이렇게 된 거고 남편 사망 후에 받은 상속재산 MB 처남댁 204만 평방미터의 땅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늠이 안 되네요. 경북, 충북 등에 뭐 흩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 땅 위치는 그리고 용도는 뭐예요? 왜 샀어요? 세금 어떻게 내세요? 사실은 전 잘 몰라요. 이름만 왜 거기가 있지? 내 이름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 땅 건물이 없는 분들만 올라오신 것 같아요. 일단 들어보시고요. 예. 땅 관련해서 어떤 내용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건 무엇입니까? 예. 진실되게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술. 앞에 좀 나오시라니까요. 선생님 저희가 궁금했던 게요. 조국동 땅 매각대금 가운데 17억 원이 출처가 불명하잖아요. 17억 원이 BBK로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셨나요? 17억에 대해서 BBK 관계 없던데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없고 검찰 특검 조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혹 중에서도 어떤 점에 주로 초점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이다 뭐 누구냐 뭐 그런 거죠. 예. 우리는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입장하고 왔습니다. 후보께서는 세간에서 크게 의혹이 되고 있는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의 도곡동 토지를 비롯한 많은 부동산과 주식의 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의혹을 밝힐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밝힐 책임은 없고요. 제가 말씀은 전하겠습니다. 전하지만은 그분들도 다 벌써 70대 중반이 넘으셨고 또 한 사람은 60대가 다 됐는데 지금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제가 무엇 때문에 개인 재산을 사는데 남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 땅을 혹시 뭐 형제 이름을 한다든가 누구 이름을 하지만은 1985년도에는 그 해에 제가 해외 다니는 연도나 이걸 쭉 보시면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더욱이 왜 저 이름으로 안 하고 남의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82년도에 이 땅을 김재정 씨 앞으로 등기 이전했는데요. 그때 등기 이전한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그 산이 못 쓰는 사이지만 50만 평 큰 산을 갖고 있는 것이 뭐 벌써 몇 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산이기 때문에 실은 제가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김재정 사장에게. 김재정 사장이 뭐 그런 개발 업무를 회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아마 이름을 사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 산이 상당히 오지에 있죠. 저들이 가봤는데 마을에서 산을 2-3개 넘어야 당도하는 그런 오지에 있던데 그렇죠. 근데 후보님께서도 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김재정 씨는 왜 취득하셨죠? 제가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팔 수 없으니까 아마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뭐 산다고 해서 뭐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후보님 재산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왜 이 땅을 굳이 처분하려고 하셨습니까? 옆에서도 웃어요. 다시 들어보니까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땅 팔아라. 아무 쓸모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판다고 했는데 뭐 가서 자기가 팔지 못해 사서 이름을 바꿔놔? 그것도 듣자 하니 참 이상하네요. 진짜 이상해요. 지금 권 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차명이든 어떻든 권 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204평방제곱미터 땅은 평수로 계산하면 약 한 70만 평. 그러니까 여의도보다는 적은데요. 204만 평방. 204만 평방. 네. 예. 70만 평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곡동 땅 이것은 당연히 이 지금 204만 평방제곱미터에 포함되지 않는 땅이고요. 네.
결국 땅 문서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땅 문서는 아마 이제 그 권 씨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김재정으로부터. 문제는 명의신탁 계약서를 아마 이명박 측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까. 명의신탁 계약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 땅 주인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결국 그래서 땅 문서는 권 씨가 가지고 있을 거고 결국 명의신탁 계약서를 MB가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월세 흘러간 것만 고현식 교수님. 예. 월세 들어간 그 흐름만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월세가 어디로 갔는지 그거 보면 금방 아는데 어쨌든 뭐 이명박 전 대통령 MB 얘기만 나오면 저는 좀 마음이 답답한데요. 오늘 하나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저는 뭐 그저께 이명박 MB가 평창올림픽에 참석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도 했는데 그 결정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최근에 이런 본인에 관련된 수사 문제와 문제를 가지고 평창올림픽에 안 갔다가 할 경우 국가의 체면이라든가 품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역시 전직 대통령답게 대의롭게 본인 얘기대로 대국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 그동안 수없이 뭐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얘기하고 있는 이 본인의 부동산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대국적으로 큰 마음으로 얘기를 좀 진실을 밝히고 그러고 나서 좀 큰 틀에서 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랫동안 뭐 대부분은 뭐 직장인들이 그렇겠습니다만 한 40여 년 직장하고 나와도 결국 아파트 한 채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MB의 경우는 현대건설 사장, 회장 때부터 많은 재산이 있었던 걸로 아신 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의혹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왜 이까지 이렇게 탐욕스러울까? 뭐 본인이라고는 지금 본인 거라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탐욕스러운 느낌을 많은 국민들한테 주고 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는데 예를 들면은 자기 재산 같으면은 부동산이 어디가 있고 없는데 거기에 나오는 세라든가 뭐 이런 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말하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는 사람 그 땅이 어디가 있어요? 무슨 돈을 얼마나 받았으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의 어디로 그 돈이 갔느냐 그거 파악하면 금방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참 MB가 좀 대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뭐 용서를 구할 일 있으면 구하고 또 떳떳하게 검찰의 수사라든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얘기를 하시면서 큰 틀에서 좀 풀어가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것 또 바람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홍갑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결국에는 이제 실수요자가 누구냐 이제 이 문제를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조카죠 김동혁 씨도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상속받은 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 재산이다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맞아요. 지금 연이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검찰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앞서 자기의 어떤 재산의 땅 월세를 모른다는 자체는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여기서 저는 주목할 부분이 지난번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검찰 조사 나오면서 재산 등등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상당히 탄탄하게 돼 있더라. 자기가 뭐 새로 부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들려온 얘기도 여러 가지 뭐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결국에는 이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일 났네요. 그러면 우리 MB 대통령은. 전기환 의원님.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직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르고 있다. 저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이 종결될 것이다. 저는 엊그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권과 관련해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엊그저께 이제 민주당 복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사법 처리를 받는 순간 자신은 재심 청구를 해서 본인이 억울하게 덮어선 것을 반드시 밝히고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져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국민의 일반 정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책임을 져주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이라도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명박 대통령 편에서 왜 개인 재산을 가지고 하느냐, 왜 이것이 정치 탄압이냐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보수 진보 떠나서 어떤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꼭 들었으면 좋겠다. 실제 주인이 누군지를 좀 밝혀주는 것이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역사적 책무다. 이런 자세로 지금이라도 뭔가 진실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양 회장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가족 부동산이 이렇게 참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건가 아니면 또 차명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문제하고 어울려가지고 지금 비화되고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결국은 부동산이란 건 등기부등본이 있을 것이고 또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흘러간 돈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법원 검찰이 조사해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면 이것에 명명백박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저 김현성 부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지금 우리는 지금 범죄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항상 이제 정치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면 아니고 기명 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돼요. 뭐냐면 첫째는 월세가 한 1,250만 원 정도가 거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정도의 건물을 살 정도, 공장을 사고 건물을 살 정도의 비용이 원래 어디서 났냐. 원래 재산이 많이 물려받은 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분인데 일단 그것도 좀 이렇게 궁금하고 저는 두 번째로 여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김재정 씨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낼 때 이 참여연대가 발표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속세를 어떤 방법으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한 문건이 청와대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약간 1번부터 8번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현물로 냈을 때 뭐 부동산으로 냈을 때, 그다음에 주식으로 냈을 때 어떤 게 가장 유리한지 해서 거기서 가장 유리하다는 주식으로 물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인 그 김재정 씨 부인 권영미 씨가 주식을 물납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팩트가 나오고 이런 문건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한다,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한편에서는 뭐 이재호 전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다스 문제라는 거는 MB 집안 형제간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국정 문제가 아니다. 여기가 아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돼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마 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다스 BBK 문제. 근데 그게 이제 특검도 하고 검찰 수사도 하고 법률적 검토가 다 끝났던 문제고 어쨌든 다스는 그 집안 형제 간의 문제잖아요. 그게 무슨 국정의 운영에 왕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집 설사 소유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들 형제 간의 집안 간의 문제지. 그게 무슨 국정 운영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선거에 있어서의 정통성. 특검을 했지 않습니까? 특검도 하고 검찰 수사도 하고 다스 소유가 누구 거냐 이거는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그 자체가 국정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호 의원께서 얘기하셨죠? 돈 문제에 있어 결벽증이 있었다. 좀. 저는 그동안에 제가 뭐 지켜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도 제가 책임을 졌고 대선도 책임지고 그동안에 제가 또 뭐 정부에도 있어봤고 국회의원도 같이 해봤고 보면서 공사가 분명할 뿐더러 특히 공금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손댈 사람 아니다.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의 자리를 이용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무슨 어디 개인별로 쓰거나 뭐 이런 거는 그건 뭐 상식 이하잖아. 그런 건 안 하실 어떻게 보면 결벽증이 있어서 다른 사람 모르게 김희중이한테 시켜가지고 받으셨는지 뭐 그거는 이재호 의원도 모르는 거죠. 검찰 수사를 해봐야지. 그러면 나도 모르지만은. 그러니까요. 한길 물소라도 사람. 나도 모르지만은 김희중 씨가 돈 문제는 MB 본인만 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모를 수가 있죠. 그 모르실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진짜 10길 물속이죠. 한 길 사람 속은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뭐 이재호 전 장관은 MB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가까운 측근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MB 쪽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일단 덮고 가자. 이건 뭐 가정사니까 집안일이니까 덮고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이 다스에서 나온 물론 자기들끼리 뭐 재산 다툼이라면 우리 국가라든가 공권력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관여했잖아요. 다스에서 나온 140억 찾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140억을 부당하게 찾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게 있는 게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120억은 비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지금 비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되고 활용됐다면 그건 또 조사를 해야 하고 또 하나 본인이 뭐 도곡동 땅이든 다스 재산이든 본인이 자기 돈이 아니고 자기 땅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믿고 지난 경선도 있었고 박근혜 후보의 그 이후에 대선도 그것을 믿고 투표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일이다, 집안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정은갑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봅니다. 그 이재호 대표는 지난 연말에는 MB가 포트라인에 설 일이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상당히 후퇴한 발언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사실은 재산 문제 이거를 아무리 측근해도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 측근들의 진술이 불리한 국면으로 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당혹감을 느껴서 이 같은 어떤 워딩의 변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정치적인 배경은 이 만약 예를 들면 지금 일련의 문제점들이 대선에 영향을 줬다라고 했을 경우에 정통성의 문제까지 불거지고 그럴 경우 자칫 전체 보수 진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이미 이거는 가족사다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워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의원님. 지금 이제 이재호 전 의원께서도 이제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발언할 것인지가 저는 저 발언에서 묻어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정치보복으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가족사 개인 문제를 왜 당신들이 다루어서 갑론을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갈 것이라는 전 예고편으로 보고요. 단면을 잘라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왜 다스라는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는 문제 제기한 사람이 감옥 가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또 정치보복을 당하면서도 어디 한 군데 항변도 못하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LA 총영사를 통해서 스위스 정부까지 압박을 가하면서 그 돈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을 다스가 다시 140억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련의 사건에 정치 권력이 개입을 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다스의 소유권 문제가 집안 문제냐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영 의원님 결국 집안 정부고 집안 청와대로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도곡동 땅을 살 때가 현대사장이고 팔 때가 국회의원이고요. 또 홍은이라든가 홍은 프레이닝이 이 제주도 땅이나 천호동 땅을 살 때 또 매입할 때 이때가 서울시장 때이고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대통령 때 있고 지금 공직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권력 남용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전 정보 가지고 다 저 땅 사고 그렇죠. 사전 정보 가지고 부동산 15억에 사서 약 20배 260억에 팔고 이거 뭐 내 이름이든 형 이름이든 처남 이름이든 하여튼 그거 결과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이제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고 저 우리 양 회장 말씀. 집안 형제 간에 이렇게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지 형사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이재호 전 대표의 인식이다.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스가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어 있었으니까 그 다스 문제의 그 흐름을 갖다 그 돈의 흐름을 상관관계를 추적해서 그것이 사실로 팩트로 드러나면은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가 거꾸로 엎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정치 보복이 되는 거니까 그걸 조사를 빨리 해서 상관관계를 밝혀내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정말 저는 이제 이런 분이 국회의원에서 법을 만들고 장관을 하셨다는 게 참 분노가 치미고 부끄러운데요. 저도 조그마한 회사를 해봤어요. 주식회사의 개념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장을 했지만 단 이론도 잘못 쓰기 어려워요. 내 개인적으로 쓰기 어려워요. 지금 예를 들면 문제제기, 국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게 형제간의 문제? 좋습니다.
현재 간의 문제도 준법의 틀 안에서 하라는 게 국민들 말씀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차명 재산 이거 예. 문제 아닙니까? 법에 금지하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형제 간의 문제를 법에 금지하게 법치 안에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횡령은 왜 만들어놨고 배임은 왜 만들어놨습니까? 예. 주식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지금 개인 형제 간의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국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국정의 문제가 아니면 왜 상속세를 내는 거를 청와대가 문건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완전히 호도하려고 하는 거고 BBK에 투자를 해서 그 BBK가 손해를 입힌 소액 다수의 5천 명 이상의 또 손해를 입은 국민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국정의 문제가 아니면 뭐가 국정의 문제입니까? 예. 뭐 해서 해보셨다니까 아마 좀 참고해서 요 다음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이건 거의 박사 논문급 재산관리 기법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MB 재산 차명 관리가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은이라는 회사가 있고 홍은 프레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뭔가 닮았어요. 전 다스 임원이 설립한 부동산 관리 회사가 홍은이고 다스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것이 홍은 프레닝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한 의문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건 뭐 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 두서너 분만 뭐 잠깐 짚어주시죠. 검찰 수사의 종착점이 과연 어디일지. 전 다스 전무 권승호, 전 다스 사장 김성우, 홍은 사내이사고 김성우 아들도 홍은 사내이사고 공동 소유 교차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서로 함부로 못 팔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주식회사 홍은이다. 그리고 홍은 프레닝이 지분 100% 보유를 하고 있는 다스가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도곡동 땅 판돈이 다스로 넘어갔고 2008년 MB에게 5천만 원이 또 넘어가고 실제로 보증금은 2008년에 내고 입주는 2009년에 하고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들어보시죠.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14,000 평이 있단 말이야. 여기도 그때 한 15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한 그 150만 원 간단 말이야.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그 사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지금. 몇백, 한 500억 될 거 아니? 근데 돈 많아요 이 사람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너무 잘 알겠던 역사를 김재정 이상 반반 공장 들어갔잖아. 예. 그 145. 그거 갔잖아. 예. 그래갖고는 통장하고 도장 안 갖고 우리는 안 나간다 이래 된 거야. 갖다 줬잖아. 예. 그 140 갖다 줬잖아. 예. 그 지금 그래갖고는 몇 년 전에 영감이 시영이 보고 달라 그러다 이된 거야. 예. 그 시영이가 이상은 씨 보고 내놓으셨더니 난 모른다 동행이 안 되게 된 거야. 지금 뭐 어느 관련된 얘기도 뭐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죠. 지금 수사 중이고. 그래서 네. 김기정 전 의원님. 그런데 이제 이 홍은과 홍은 프레이닝의 공통점을 제가 한 4가지를 적어봤는데 하나는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MB가 서울시장 때 만든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땅들이 제주도하고 천호동 땅들이 99년에서 2000년도에 대거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관리자가 다스와 관련된 사람, 사장이거나 또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은 관리자가 되고 이런 걸로 볼 때 이 공통점으로 볼 때 모두의 공통으로 들어간 사람은 MB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아무튼 결국 이 문제는 MB의 차명 재산의 관리, 부동산 관리 회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뭐 어쨌든 빨리 결론이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로 이렇게 끌다가는 뭐 국민의 명예 그리고 국가의 품격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투명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길 바라면서 끝으로 국민의당이 갈라지면서 이제 정말로 다당제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한국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과연 캐스팅 보트를 누가 주느냐 여러분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안철수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 그리고 3선의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박준영 의원이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송기석 전 국민의당 의원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캠프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래서 회계 책임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징역형이 확정됨으로써 자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박준영 이제 민주평화당으로 갔는데요. 박준영 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공천 헌금 3억 5,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 1,713만 원의 실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22석하고 바른정당 9석하고 합쳐서 바른미래당이 이제 31석이 됐는데, 이상돈, 박주연, 또 한 분, 장정숙 의원은 당적은 국민의당에 있는데 지금 마음은 다른 데로 가 있는 것 같고, 박선숙 의원은 정무위 간사직을 사퇴해서 당과 생각 차이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발을 빼고 있고, 손금주 의원도 탈당, 무소속으로 남겠다. 이용호 의원 탈당, 무소속으로 남겠다. 이찬열, 김성식 의원 침묵 중입니다. 들어보시죠. 많은 그동안의 과정상 노력도 하고, 그리고 이 통합을 이루는 과정도 당대표가 혼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착잡함이 좀 더합니다. 정당을 보고 투표한 결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적인 소신이 다르다고 하면 탈당하시고 이제 그 당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그게 정치 도의적인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대표님, 당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성당 대표가 3분이 되셨습니다. 트로이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이 19석으로 개혁 입법에 148석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숨겨놓은 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민주평화당은 20석이고 실제로 149대 147이 된다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보도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숨겨놓은 사람이 누구냐?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걸로 보세요? 고영신 교수님. 새 불리기를 서로 하느라고 난리 법석인데, 제가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정당이든 정치 행위든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통합도 또 민평당의 새 창당도 국민적 명분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정치 행위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당을 합치든 쪼개든 국민들은 지금 전혀 관심 바뀌고 자기들끼리의 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당이 과연 지속적인 그런 생존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풍전등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한시적 정당에 불과하다.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해처모여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과연 지금 지방선거 몇 달 남았다고 결국 총선을 앞두고 총선 앞두고요? 캐스팅부터 어떠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시기가 얼마냐의 문제이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해처모여는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여 큰 두 개의 과거 양당 체제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갑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결국에는 민주당 과 지금 3당 구도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상당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원래 애당초에 국민의당이 호남 기반으로 해서 당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흐르는 것을 보면 서로 윈윈 게임이 아니라 제색깔기 먹기 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저는 새로운 당이라는 것이 뭔가 정가 정책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비전으로 가겠다라는 설득이 아니라 서로 상당히 인신공격성 그런 것들만 남부하고 국민들로부터 지금 외면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표를 얻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렇죠. 거기 생존이 달려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지금 양당 모두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드는 거 아닌가. 어떤 획기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면모를 보이지 않는 한 저는 쉽지 않은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강기정 전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 호남 민심이 어때요 지금? 호남 민심은 뭐 여러 여론조사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도적 지지와 특히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를 압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개혁 입법을 처리하고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혁 입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두 당 평민당이나 또는 뭐 바른당이나 다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거고요. 과반 의석 때문에. 개헌 의석 관련해서는 둘 다 캐스팅 보드를 역할을 못 할 것이고 결국 지방선거까지 이제 이 두 당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지방선거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으리라고 확신하고요. 그러면 운명은 지방선거 때까지입니다. 앞으로 한 5개월짜리 당이 두 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아니 뭐 너무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네, 우리 당이 아니어서 조금 너무 점수를 호하게 주지 않습니다만 결국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저 우리 양 회장께서. 네. 지금은 다당 경쟁 시대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지만 6.13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정계 개편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고 벌써 이렇게 조배숙 대표하고 그다음에 그 추미애 대표가 만난 데서는 뭐 같은 당 합당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지 않습니까? 결국은 벌써 그것이 지금 벌써부터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아니고 바로 6.13 끝나고 난 다음에 정계 개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왜냐하면 지금 이 민평당은 이미 심정적으로 심리적인 통합 속으로 그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리고 지금 이 바른미래당은 결국 이 리더십들이 조만조만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출중한 리더십이 있다면은 글로 쏠리고 할 텐데 결국 6.13 선거 결과로서 소위 1등을 만약에 민주당이 한다면은 2등을 갖다가 한 정당이 보수의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걸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2등이 되면은 자유한국당으로 몰입돼서 양당 구도로 갈 수 있다. 또 아니면 바른미래당이 2등을 하게 되면은 양당 구도로 그쪽으로 몰려갈 수 있다. 여하튼 양당 구도에 접점을 갖다가 향해서 간 것 같습니다. 김현성 부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런 다당으로 가는 현상은 두 가지에 기인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강한 지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야당의 어떤 대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합집산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제1당인 원내 제1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틈새가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나 지금 여당의 실책이 자유한국당의 이득으로 고스란히 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 틈새를 이용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마찬가지로 거기 틈새를 만든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대표는 스스로가 이제 다당제를 통해서 제3당의 어떤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한 번도 제3당의 필요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증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 바른미래당이 과연 얼마만큼 그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국민들은 지금 좀 다당제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어떤 큰 축으로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뭐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전기현 의원님. 국민의 싸늘한 시선이 두 당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시너지는 없고 분열을 통한 확장은 없다. 그러면 오직 기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편성할 것이냐 아니면 지지율 하락을 기다릴 것이냐. 그러면서 남아있는 문제는 지방선거 때 어떻게 합종 연영해서 생존할 것인가 이것으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6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주아 앵커의 MBN 뉴스 8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